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제 괜찮아질 겁니다입니다. 저자는 이만희, 출판사는 햇들 서가입니다. 이 책은 이만희 한의학 박사가 알려주는 부작용을 낮추고 자기 치유력은 회복하는 최강의 한방 솔루션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를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만희, 현재 보성 한의원 대표 원장이다. 대전대학교 한의대를 졸업했고 동대학원에서 석사를, 가천대학교 대학원에서 한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두통은 어떤 분들에게 많이 나타날까요? 기본적으로 편두통은 혈관이 팽창하면서 생기는 두통이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장기간 지속되면 중풍이나 뇌출혈 같은 치명적인 질병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저혈압인 분들에게는 편두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혈압과 편두통 사이에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기는 보기 어렵습니다. 편두통은 특히 뇌를 많이 혹사하는 분들, 목 디스크가 있는 분, 안압이 높은 녹내장 환자분, 그리고 턱 관절 장애로 턱이 잘 빠지는 분들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치과 치료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눈이나 귀를 통해 자극이 뇌에 많이 전달될 때도 편두통이 생깁니다. 편두통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악화시키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장 큰 악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수면입니다. 수면은 뇌가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푹 자고 나면 상당 부분 해소됩니다. 반대로 수면이 부족하면 뇌가 충분히 회복하지 못해 편두통이 심해집니다. 수면 중에 뇌는 알파와 세타, 델타의 세 가지 파형으로 거칩니다. 그 중에 델타파는 우리가 깊이 잠들어 있는 숙명 상태에서 나타납니다. 이때 뇌척 수액이 뇌를 깨끗하게 씻어주죠. 그래서 가끔 20분에서 1시간 정도 낮잠을 잤는데도 개운할 때가 있습니다. 잠시라도 숙면을 취하면서 델타파가 발생해 뇌가 회복된 덕분이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도 충분히 숙면을 하면 편두통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이 멜라토닌 같은 수면 유도제를 많이 복용합니다. 이 멜라토닌도 편두통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멜라토닌이 잠을 유도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깊은 잠을 방해해서 다몽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다몽증은 말 그대로 꿈을 많이 꾸게 하고 얕은 잠에 머무르게 해서 뇌가 충분히 쉬지 못하게 만들죠.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를 조금만 받아도 편두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면과 스트레스 외에도 편두통을 악화시키는 요인에는 게임과 같은 과도한 시청각 자극이 있습니다. 또 카페인이나 특정 음식에 의해서도 편두통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성향이나 체질, 그리고 음식과의 궁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괜찮아도 나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으므로 다각도로 요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편두통 유발 요인을 알기 위해서는 환자들에게 두통 일지를 써보라고 권합니다. 아주 복잡하게 쓸 필요 없고 두통이 생기는 날 하루 정도 전에 상황을 간단히 적어둡니다. 사실 편두통은 바로 그날 생기는 것이 아니라 2, 3일 전부터 피로감이나 컨디션 저하 등 전조 증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두통이 발생하기 2, 3일 전의 일들을 술을 마셨음, 커피를 많이 마심, 잠을 2시간 잠, 누구와 다툼, 이렇게 요점을 간단히 적어두고 섭취한 음식도
함께 기록해두면 어떤 상황이나 음식이 편두통을 유발하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편두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진정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조 증상이 있을 때 바로 지압을 해주면 통증이 가라앉습니다. 머리 꼭대기의 백회혈, 관자놀이의 태양혈, 그리고 목 뒤의 풍지혈을 꾹 눌러주면 증상이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긴장성 두통이나 군발성 두통은 잠시 쉬면 괜찮아지지만 편두통은 누워있는 것 자체가 힘들거나 앉아있거나 서 있어야 할 정도로 통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시속 4에서 6km 정도로 가볍게 달리기를 하면 편두통이 가라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보길 권합니다. 야식으로 먹는 대부분의 음식은 대부분 달고 짭니다. 이런 음식들은 두통에 좋지 않습니다. 패스트푸드도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국화차나 결명저차를 마시면 두통이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두통 치료에 쓰이는 한약재이기도 합니다. 또한 감자는 나트륨의 배출을 돕는 칼륨이 풍부하여 두통에 좋은 음식이죠. 감기 기운이 있는 경우는 팥뿌리, 닭고기, 고등어 같은 음식도 두통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치매인지 아니면 단순한 건망증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망증인 경우 잊었던 것도 다른 사람이 알려주면 기억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면을 끓이려고 냄비에 가스레인지에 올려두고 다른 일을 하다가 잠시 잊었다고 해보죠. 그때 누군가가 라면을 끓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알려주면 아 맞다, 라면 끓이려고 했지? 이렇게 바로 기억해내면 건망증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일러줘도 라면을 끓이려 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면 치매일 가능성이 큽니다. 치매의 경우 단순히 기억을 못하는 것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하던 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라면 끓이는 방법 자체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라면물이 끓고 있어도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자신이 왜 그러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라면 봉지를 보고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가만히 서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증상들은 비교적 치매 초기에 나타나지만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증상이 점차 악화되어 3에서 7년 사이에 중증으로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방금 만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식으로 시작해서 점차 최근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결국 가까운 가족의 이름까지 잊어버리죠. 그러다가 점점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지 못해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중증 단계로 접어듭니다. 혈관성 치매는 원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치매와는 달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풍이 혈관성 치매의 주된 원인이므로 중풍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혈관성 치매를 막는 지름길이죠. 중풍을 일으키는 요인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혈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에 큰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지기 때문에 뇌혈관이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가끔 받는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정상으로 나왔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평소에 혈압이 정상이었더라도 갑작스레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 혈압이 높지 않더라도 혈관이 약해 터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에게 중풍의 병력이 있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중풍은 유전적 성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40대 이전부터 수시로 혈압을 점검하고 뇌혈관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콜레스테롤과 혈당도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몸에 나쁜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혈관에 기름 찌꺼기가 쌓여 혈액순환이 안 되고 이는 중풍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혈당이 높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 혈액의 흐름이 느려지고 이로 인해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이 막힐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고혈당,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등의 위험 요인이 있다면 식이요법과 운동, 그리고 적절한 약물로 적극적인 관리를 해야 합니다. 위험인자를 없애면 중풍은 물론 혈관성 치매까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중풍에는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혈관이 터지기 직전 부풀어 오르거나 뇌 안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뇌는 다양한 형태로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두통이 갑자기 심해지면서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한쪽 팔다리의 감각이 없어지고 힘이 빠지거나 한쪽 시야가 갑자기 흐려지면서 보이지 않는 등 이런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의식이 혼미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중풍의 전조 증상이죠. 두통이 심하거나 어지럽다면 중풍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어지럽다고 해서 항상 중풍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몸의 균형을 조절하는 뇌에 문제가 생겨도 어지러움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를 말초성 어지럼이라고 합니다. 말초성 어지럼증은 바닥에부터 꼼짝도 못할 정도로 심하지만 생명에는 크게 위협을 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지럼증이 그리 심하지 않았는데도 중풍으로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분들이 추운 날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져 응급실에 오기도 하는데 그때는 괜찮아 보여도 조만간 중풍이 발생해 반신불수나 언어 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는 혈관이 수축하여 순간적으로 혈류가 막힐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으며 따뜻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면 수축했던 혈관이 다시 넓어져서 어지럼증이 금방 완화되기도 합니다. 평소 빈혈이나 기립성 저혈압으로 자주 어지럼증을 느꼈던 분들은 어지럼증이 약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겠지만 고령층의 경우 중풍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으므로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안면신경마비를 일으키는 구안와사가 와도 중풍의 전조 증상 중 하나입니다. 구안와사가 오면 운동신경에 문제가 생겨 음식을 먹을 때 흘릴 수 있지만 말이 어눌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중풍이 아니라 착각할 수 있지만 방심하지 말고 바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속이 메스꺼리거나 머리가 아픈 증상도 중풍의 전조일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증상이라도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중풍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풍은 생명을 앗아가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하지만 전조 증상이 나타났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이 패스트라는 원칙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의미를 하나씩 짚어보면 먼저 F는 영어로 페이스, 즉 얼굴을 뜻합니다. 얼굴에 감각 이상이 생기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A는 영어로 암으로써 팔을 뜻하며 팔이나 발의 움직임과 감각에 이상이 생기거나 기우뚱거린다면 중풍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S는 즉 스피치, 말로써 말이 어눌해지거나 발음이 흐려진다면 역시 중풍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는 타임, 즉 시간으로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중풍이 발생하면
최대한 3시간 이내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뇌는 산소와 포도당을 공급받아야 정상적으로 기능하는데 중풍으로 인해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2~3시간 이상 산소와 포도당 공급이 차단되면 뇌세포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늦어도 3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서 막힌 혈관을 뚫거나 터진 혈관을 복구하는 치료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혈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매운 음식, 짠 음식, 기름진 음식, 고지혈을 유발할 수 있는 고콜레스테롤과 고지방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중풍 예방에 도움이 되는 국화차나 솔잎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뇌에 혈액이 부족해 생기는 노인성 중풍에는 천마와 방풍 등이 도움이 됩니다. 산수유도 노화를 예방하고 혈압을 낮춰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수면 부족이 문제라면 산조인을 볶아 차로 마시고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귤피차가 좋습니다. 꾸준한 운동은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어떤 운동을 하느냐보다는 언제 운동을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들어 새벽 3시에 일어나 해가 뜨자마자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새벽 운동은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 시간대에는 공기가 차가워서 혈관이 수축해 막힐 위험이 큽니다. 특히 추운 겨울철에는 새벽 운동을 피하고 대낮에 햇빛을 있을 때 운동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혈관이 수축하게 됩니다. 이는 중풍의 위험을 높이죠. 평소 마음을 잘 챙겨 스트레스를 줄이고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대상포진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상포진은 면역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수두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활성화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면역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50에서 70대 사이에 대상포진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도 이 연령대에서는 면역력이 쉽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면역력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보강하는 데 있어 음식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모든 음식이 약이 될 수 있으므로 좋은 음식을 찾아 먹는 것보다 안 좋은 음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포진의 안 좋은 음식 1순위는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보통 밥이 보약이라고 하지만 대상포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당도가 높은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염증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곡물을 섭취하더라도 쌀밥 대신 통곡물, 귀리, 고구마, 보리, 현미 같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식품에 많이 함유된 오메가6 지방산도 대상포진에는 좋지 않습니다. 카페인과 술 역시 피해야 합니다. 동성 지방이나 기름진 음식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면역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신장과 간에 부담을 주고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심혈관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대신에 비타민과 무기질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연과 비타민 A, C, 그리고 E, 비타민 12가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수면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자신이 어떤 수면 장애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잠이 드는데 1시간 이상 걸리면 인면 장애에 속합니다. 보통 30분 전후로 잠이 드는 것이 정상이죠. 잠자리에 눕자마자 혹은 몇 분 만에 잠이 든다는 분들은 이 또한 좋은 게 아닙니다. 낮에 너무 피곤했거나 평소에 잠이 부족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잠을 자도 깊은 숙면에 들지 못하고 얕게 자다가 자주 깨는 수면 장애를 한방에서는 천면이라 부릅니다. 밤에 5번 이상 깨거나 깨고 난 뒤에 30분 이상 눈을 감고 있어도 의식이 깨어 있다면 천면에 해당합니다. 다만 금방 깨더라도 금방 다시 잠들 수 있으면 심각한 상태는 아니죠. 성인에게 필요한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이 이러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여건이 허락하는 상황에서도 자려고 해도 6시간 이상 자지 못하면 수면 장애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불면증이 너무 심해져서 생체 리듬이 깨진 경우는 단순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거나 운동을 통해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수면제 처방을 받아 부족한 수면으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나 수면제는 불면증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장기간 복용하면 치매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신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수면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수면 장애나 불면증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죠. 수면 장애의 주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스트레스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신경이 과도하게 각성된 상태에서는 쉽게 잠들기 어렵죠. 이럴 때는 신경을 진정시켜주는 음료나 차를 마시거나 한약을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커피나 콜라 같은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마시거나 야식을 먹는 습관도 수면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밤에는 위장도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전에 콜라나 커피, 물을 마시면 소변 때문에 자주 깨게 됩니다. 특히 야식은 위를 계속해서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에 숙면에 방해가 됩니다. 최소한 자기 3시간 전에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후에는 물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장애를 예방하려면 자기 전에 신경을 안정시키고 소화기와 호흡기 건강을 유지하며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관절에 대한 부분입니다.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발생합니다. 움직일 때 마찰이 심해져 더 아플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기혈순환이 촉진되어 손상된 연골의 재생을 돕고 관절을 보호하는 활액의 분비를 활성화할 수 있지만 반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활액의 분비가 줄어들어 마찰이 심해지고 손상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관절에 과도한 하중을 주는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관절에 가장 좋은 운동은 수영입니다. 수영을 배우지 못하더라도 물속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관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의 부력 덕분에 관절에 실리는 하중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도 관절에 좋은 운동이죠. 자전거는 안장이 상반신의 무게를 지탱해 주어 관절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다만 안장의 높이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장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안장에 앉아 페달에 발을 얹고 힘을 줘서 페달링을 할 때 무릎이 약간 구부러진 정도가 되도록 높이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나 산책도 좋습니다. 걷기는 수영과 자전거에 비해 관절에 조금 더 하중에 실리지만 비교적 안전한 운동입니다. 꾸준히 산책을 하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을 위해 등산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등산은 관절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일반적으로 걸을 때 관절의 체중이 약 1.5배 실립니다. 등산 시에는 올라갈 때는 체중의 2배, 내려올 때는 체중의 5배가 실립니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은 더욱더 심해집니다. 등산 자체가 관절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넘어지거나 발을 삐끗해서 관절을 다칠 위험도 있습니다. 관절이 안 좋은 분들은 가능하면 등산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스트레칭이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면 관절이 더 부드럽고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간단한 스트레칭 방법을 소개하자면 먼저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 방법이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발 앞꿈치를 몸쪽으로 쭉 당기면서 다리를 쭉 뻗어 180도가 되도록 합니다. 무릎 뒤쪽이 당기면서 자극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를 20초 유지한 뒤 천천히 내립니다. 왼쪽과 오른쪽 번갈아 가며 20회를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누워서도 할 수 있는데 침대나 소파에 누운 상태에서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서서 하는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벽을 짚고 서서 반대쪽 손으로 다리를 뒤로 당겨 종아리와 허벅지가 닿도록 하고 이 상태를 20초간 유지한 뒤 천천히 풀어줍니다. 이 동작도 20회 반복하면 관절에 좋습니다. 마무리로 누워서 자전거 돌리기 동작을 합니다. 누운 상태에서 공중에 다리를 들어 올리고 자전거를 돌리는 동작을 20회 반복합니다. 3세트 정도 하면 관절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 중 하나로는 마른 기침이 있습니다.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 가슴이 체한 것처럼 답답하거나 가래가 끓는 느낌이 들어 기침이 나오게 됩니다. 이 기침은 기관지염과 혼동될 수가 있습니다. 기관지염과는 다르게 가래가 없는 마른 기침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기침은 잠을 자면 가라앉는 경우가 있지만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한 기침은 밤에 악화가 됩니다. 위산이 역류되면서 목을 자극하기 때문이죠. 이때 목이 칼칼해지고 가래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며 기침을 유발합니다.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섭취해서 위장을 채우면 일시적으로 기침이 가라앉기도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경우 왼쪽으로 누워서 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소화관의 구조와 관련이 있죠. 위장은 왼쪽으로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만곡부라고 부릅니다. 위에서 음식물과 위산이 저장되는 넓은 공간입니다. 왼쪽으로 누워 자면 이 만곡부에 위산이 고이게 되어 식도로 역류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에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면 위산이 역류하기 쉬워져 잠에서 깨거나 속쓰림, 가슴의 알싸함, 울렁거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때는 꿈을 많이 꾸게 됩니다. 위산이 역류하면서 위와 식도를 자극하면 뇌가 깨어나는 과정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특히 비장과 위장이 건강하지 않을 때는 집을 짓는 꿈을 자주 꿉니다. 이런 꿈이 자주 나타난다면 역류성 식도염의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질환은 급성으로도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은 노화,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대사성 질환에 의해 발생합니다. 신장에서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조직을 사구체라고 합니다. 신장 안에 있는 작은 모세혈관 덩어리로 실타래처럼 뭉친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혈관이 손상되면 가장 작은 모세혈관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대사성 질환이 있는 경우 사구체가 손상되기 쉽습니다. 사구체가 손상되면 독소를 걸러 배출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몸이 산성화되고 염증이 생기며 만성 피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질환이 더 진행되면 신장이 점점 더 망가져 투석이 필요하거나 심한 경우 신장 이식까지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장은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병이 많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간혹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지만 신장은 간보다 더 침묵하는 장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신장이 양쪽에 하나씩 두 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 신장이 망가져도 다른 한쪽이 어느 정도 기능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손상되기 전까지는 눈에 띄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난다 해도 만성 피로, 피부 건조, 부종 같은 흔한 증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다른 질환과 구분하기 어려워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종은 갑상선 질환이나 여성의 생리 주기와도 관련이 될 수 있어 신장 질환에서 오는 부종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의료진은 얼굴색의 변화를 통해 신장 이상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신장이 좋지 않으면 혈액이 산성화되면서 잿빛 얼굴을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간이 나쁠 때는 검붉은 색조가 나타납니다. 이처럼 색깔의 차이는 있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검사가 필요합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지만 증상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될 대표적인 신호 중 하나는 바로 소변의 거품입니다. 평소보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면 신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소변에 거품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변을 볼 때 낙차가 크면 물리적으로도 거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거품이 신장 문제로 생긴 것인지 단순히 낙차로 인해 생긴 것인지 확인하려면 변기물을 내려보면 됩니다. 낙차로 생긴 거품은 물을 내리면 자연스럽게 사라지지만 신장 질환으로 생긴 거품은 물을 내려도 여전히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 신장 질환을 의심해보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아지는 것 외에도 소변색의 변화도 신장 질환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소변색이 뿌옇게 탁하거나 심한 경우 콜라색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장이 나빠졌을 가능성이 크며 특히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에는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소변의 변화와 함께 몸이 붓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눈 주변이나 얼굴과 손발이 붓는다면 신장이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부종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필요하면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에서 이상 신호가 오면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때 식이요법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백질은 대사 과정에서 요독을 생성하는데 이는 피로와 식욕 저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기를 아예 먹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량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데 고기나 단백질 음식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기는 닭구공 크기 1개 분량, 계란 1개, 두부 반 모이야, 우유 1잔, 작은 생선 1토막 중에서 한 가지씩 몇 끼니를 섭취해도 좋습니다. 적당량을 유지하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됩니다. 또한 소금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 신장 질환자라면 하루에 소금 섭취를 5g 이하, 그리고 소금이 많이 들어간 찌개나 국, 김치, 젓갈, 장아찌 등은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간을 강하게 하지 않고 가능하다면 염분을 낮춘 조리법을 사용하는 것이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밤에 소변이 마려워서 자주 깨는 경험입니다. 60세 이상에서는 자다가 한 번 정도 소변을 보기 위해 깨는 것이 정상으로 간주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방광관략근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일반 성인이라면 밤에 깨지 않고 잘 수 있는 것이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야간뇨는 단순히 밤에 소변을 보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면 장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야간뇨로 인해 수면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수면 장애가 야간뇨를 유발합니다. 방광은 보통 500cc 정도의 용적을 가지고 있으며 약 200cc가 차기 전까지는 요의를 잘 느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면 장애로 인해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자주 깬다면 200cc 남짓 찬 상태에서도 소변을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수면 3시간 전 수분 섭취를 금해야 합니다. 야간뇨가 있는 분들은 밤에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자리 들기 전 약 3시간부터는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으며 자기 전에 반드시 소변을 봐서 방광을 비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이뇨작용을 촉진하므로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새벽에 깨서 목이 마를 때는 물을 너무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자기 전에 전혀 수분 섭취를 하지 않는다면 밤에 깼을 때 입을 적실 정도로만 한 모금 마셔서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염이 있는 분들은 코막힘으로 인해 입을 벌리고 숨을 쉬다 보니 입이 쉽게 마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몸에 수분이 부족한 것이 아니므로 입가심 한 모금으로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다음은 입냄새를 없애는 법입니다. 보통 입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은 껌을 많이 씹거나 사탕을 많이 먹는데요. 구취를 없앨 수 있는 차가 많이 있습니다. 구취에 좋은 차는 민트차, 캐모마일차, 녹차, 생강차, 레몬차 등으로 따뜻하게 마시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티백차일 경우 여러 번 우려서 마시면 효능이 떨어집니다.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차도 생강차, 강황차, 녹차, 쑥차, 민트차, 감초차, 계피차 등 매우 다양합니다. 염증은 기본적으로 면역력이 약할 때 잘 생기고 악화되기 쉬우므로 면역력을 올려주는 차를 병행하면 좋습니다. 입이 건조하면 박테리아나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입이 잘 마르고 구강이 건조한 사람은 입안에 수액을 보충해주는 치료와 함께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구취를 일으키는 음식을 알아내고 그 음식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취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음식은 향신료와 술입니다. 술에는 당이란 성분이 있는데 당은 분해되는 과정에서 수분을 많이 빼앗깁니다. 술을 마셨을 때 입이 마르면서 입냄새가 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죠.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 흔히 발생하는 병들에 대한 한방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큰 병원에 가지 않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병들의 크게 고통 없이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제 괜찮아질 겁니다입니다. 저자는 이만희, 출판사는 햇들 서가입니다. 이 책은 이만희 한의학 박사가 알려주는 부작용을 낮추고 자기 치유력은 회복하는 최강의 한방 솔루션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를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만희, 현재 보성 한의원 대표 원장이다. 대전대학교 한의대를 졸업했고 동대학원에서 석사를, 가천대학교 대학원에서 한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두통은 어떤 분들에게 많이 나타날까요? 기본적으로 편두통은 혈관이 팽창하면서 생기는 두통이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장기간 지속되면 중풍이나 뇌출혈 같은 치명적인 질병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저혈압인 분들에게는 편두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혈압과 편두통 사이에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기는 보기 어렵습니다. 편두통은 특히 뇌를 많이 혹사하는 분들, 목 디스크가 있는 분, 안압이 높은 녹내장 환자분, 그리고 턱 관절 장애로 턱이 잘 빠지는 분들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치과 치료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눈이나 귀를 통해 자극이 뇌에 많이 전달될 때도 편두통이 생깁니다. 편두통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악화시키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장 큰 악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수면입니다. 수면은 뇌가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푹 자고 나면 상당 부분 해소됩니다. 반대로 수면이 부족하면 뇌가 충분히 회복하지 못해 편두통이 심해집니다. 수면 중에 뇌는 알파와 세타, 델타의 세 가지 파형으로 거칩니다. 그 중에 델타파는 우리가 깊이 잠들어 있는 숙명 상태에서 나타납니다. 이때 뇌척수액이 뇌를 깨끗하게 씻어주죠. 그래서 가끔 20분에서 1시간 정도 낮잠을 잤는데도 개운할 때가 있습니다. 잠시라도 숙면을 취하면서 델타파가 발생해 뇌가 회복된 덕분이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도 충분히 숙면을 하면 편두통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이 멜라토닌 같은 수면 유도제를 많이 복용합니다. 이 멜라토닌도 편두통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멜라토닌이 잠을 유도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깊은 잠을 방해해서 다몽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다몽증은 말 그대로 꿈을 많이 꾸게 하고 얕은 잠에 머무르게 해서 뇌가 충분히 쉬지 못하게 만들죠.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를 조금만 받아도 편두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면과 스트레스 외에도 편두통을 악화시키는 요인에는 게임과 같은 과도한 시청각 자극이 있습니다. 또 카페인이나 특정 음식에 의해서도 편두통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성향이나 체질, 그리고 음식과의 궁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괜찮아도 나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으므로 다각도로 요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편두통 유발 요인을 알기 위해서는
환자들에게 두통 일지를 써보라고 권합니다. 아주 복잡하게 쓸 필요 없고 두통이 생길 날 하루 정도 전에 상황을 간단히 적어둡니다. 사실 편두통은 바로 그날 생기는 것이 아니라 2, 3일 전부터 피로감이나 컨디션 저하 등 전조 증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두통이 발생하기 2, 3일 전의 일들을 술을 마셨음, 커피를 많이 마심, 잠을 2시간 잠, 누구와 다툼, 이렇게 요점을 간단히 적어두고 섭취한 음식도 함께 기록해두면 어떤 상황이나 음식이 편두통을 유발하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편두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진정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조 증상이 있을 때 바로 지압을 해주면 통증이 가라앉습니다. 머리 꼭대기의 백회혈, 관자놀이의 태양혈, 그리고 목 뒤의 풍지혈을 꾹 눌러주면 증상이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긴장성 두통이나 군발성 두통은 잠시 쉬면 괜찮아지지만 편두통은 누워있는 것 자체가 힘들거나 앉아있거나 서 있어야 할 정도로 통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시속 4에서 6km 정도로 가볍게 달리기를 하면 편두통이 가라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보길 권합니다. 야식으로 먹는 대부분의 음식은 대부분 달고 짭니다. 이런 음식들은 두통에 좋지 않습니다. 패스트푸드도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국화차나 결명저차를 마시면 두통이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두통 치료에 쓰이는 한약재이기도 합니다. 또한 감자는 나트륨의 배출을 돕는 칼륨이 풍부하여 두통에 좋은 음식이죠. 감기 기운이 있는 경우는 팥뿌리, 닭고기, 고등어 같은 음식도 두통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치매인지 아니면 단순한 건망증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망증인 경우 잊었던 것도 다른 사람이 알려주면 기억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면을 끓이려고 냄비에 가스레인지에 올려두고 다른 일을 하다가 잠시 잊었다고 해보죠. 그때 누군가가 라면을 끓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알려주면 아 맞다, 라면 끓이려고 했지? 이렇게 바로 기억해내면 건망증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일러줘도 라면을 끓이려 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면 치매일 가능성이 큽니다. 치매의 경우 단순히 기억을 못하는 것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하던 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라면 끓이는 방법 자체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라면물이 끓고 있어도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자신이 왜 그러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라면 봉지를 보고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가만히 서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증상들은 비교적 치매 초기에 나타나지만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증상이 점차 악화되어 3에서 7년 사이에 중증으로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방금 만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식으로 시작해서 점차 최근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결국 가까운 가족의 이름까지 잊어버리죠. 그러다가 점점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지 못해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중증 단계로 접어듭니다. 혈관성 치매는 원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치매와는 달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풍이 혈관성 치매의 주된 원인이므로 중풍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혈관성 치매를 막는 지름길이죠. 중풍을 일으키는 요인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혈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에 큰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지기 때문에 뇌혈관이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가끔 받는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정상으로 나왔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평소에 혈압이 정상이었더라도
갑작스레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 혈압이 높지 않더라도 혈관이 약해 터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에게 중풍의 병력이 있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중풍은 유전적 성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40대 이전부터 수시로 혈압을 점검하고 뇌혈관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콜레스테롤과 혈당도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몸에 나쁜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혈관에 기름 찌꺼기가 쌓여 혈액순환이 안 되고 이는 중풍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혈당이 높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 혈액의 흐름이 느려지고 이로 인해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이 막힐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고혈당,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등의 위험 요인이 있다면 식이요법과 운동, 그리고 적절한 약물로 적극적인 관리를 해야 합니다. 위험인자를 없애면 중풍은 물론 혈관성 치매까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중풍에는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혈관이 터지기 직전 부풀어 오르거나 뇌 안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뇌는 다양한 형태로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두통이 갑자기 심해지면서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한쪽 팔다리의 감각이 없어지고 힘이 빠지거나 한쪽 시야가 갑자기 흐려지면서 보이지 않는 등 이런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의식이 혼미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중풍의 전조 증상이죠. 두통이 심하거나 어지럽다면 중풍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어지럽다고 해서 항상 중풍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몸의 균형을 조절하는 뇌에 문제가 생겨도 어지러움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를 말초성 어지럼이라고 합니다. 말초성 어지럼증은 바닥에부터 꼼짝도 못할 정도로 심하지만 생명에는 크게 위협을 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지럼증이 그리 심하지 않았는데도 중풍으로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분들이 추운 날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져 응급실에 오기도 하는데 그때는 괜찮아 보여도 조만간 중풍이 발생해 반신불수나 언어 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는 혈관이 수축하여 순간적으로 혈류가 막힐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으며 따뜻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면 수축했던 혈관이 다시 넓어져서 어지럼증이 금방 완화되기도 합니다. 평소 빈혈이나 기립성 저혈압으로 자주 어지럼증을 느꼈던 분들은 어지럼증이 약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겠지만 고령층의 경우 중풍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으므로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안면신경마비를 일으키는 구안와사가 와도 중풍의 전조 증상 중 하나입니다. 구안와사가 오면 운동신경에 문제가 생겨 음식을 먹을 때 흘릴 수 있지만 말이 어눌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중풍이 아니라 착각할 수 있지만 방심하지 말고 바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속이 메스꺼리거나 머리가 아픈 증상도 중풍의 전조일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증상이라도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중풍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풍은 생명을 앗아가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하지만 전조 증상이 나타났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이 패스트라는 원칙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의미를 하나씩 짚어보면 먼저 F는 영어로 페이스, 즉 얼굴을 뜻합니다. 얼굴에 감각 이상이 생기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A는 영어로 암으로서
팔을 뜻하며 팔이나 발의 움직임과 감각에 이상이 생기거나 기우뚱거린다면 중풍에 신호일 수 있습니다. S는 즉 스피치, 말로써 말이 어눌해지거나 발음이 흐려진다면 역시 중풍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는 타임, 즉 시간으로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중풍이 발생하면 최대한 3시간 이내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뇌는 산소와 포도당을 공급받아야 정상적으로 기능하는데 중풍으로 인해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2-3시간 이상 산소와 포도당 공급이 차단되면 뇌세포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늦어도 3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서 막힌 혈관을 뚫거나 터진 혈관을 복구하는 치료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혈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매운 음식, 짠 음식, 기름진 음식, 고지혈을 유발할 수 있는 고콜레스테롤과 고지방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중풍 예방에 도움이 되는 국화차나 솔잎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뇌에 혈액이 부족해 생기는 노인성 중풍에는 천마와 방풍 등이 도움이 됩니다. 산수유도 노화를 예방하고 혈압을 낮춰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수면 부족이 문제라면 산조인을 볶아 차로 마시고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귤피차가 좋습니다. 꾸준한 운동은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어떤 운동을 하느냐보다는 언제 운동을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들어 새벽 3시에 일어나 해가 뜨자마자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새벽 운동은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 시간대에는 공기가 차가워서 혈관이 수축해 막힐 위험이 큽니다. 특히 추운 겨울철에는 새벽 운동을 피하고 대낮에 햇빛을 쓸 때 운동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혈관이 수축하게 됩니다. 이는 중풍의 위험을 높이죠. 평소 마음을 잘 챙겨 스트레스를 줄이고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대상포진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상포진은 면역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수두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활성화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면역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50에서 70대 사이에 대상포진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도 이 연령대에서는 면역력이 쉽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면역력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보강하는 데 있어 음식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모든 음식이 약이 될 수 있으므로 좋은 음식을 찾아 먹는 것보다 안 좋은 음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포진의 안 좋은 음식 1순위는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보통 밥이 보약이라고 하지만 대상포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당도가 높은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염증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곡물을 섭취하더라도 쌀밥 대신 통곡물, 귀리, 고구마, 보리, 현미 같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식품에 많이 함유된 오메가6 지방산도 대상포진에는 좋지 않습니다. 카페인과 술 역시 피해야 합니다.
동성 지방이나 기름진 음식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면역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신장과 간에 부담을 주고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심혈관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대신에 비타민과 무기질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연과 비타민 A, C, 그리고 E, 비타민 12가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수면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자신이 어떤 수면 장애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잠이 드는데 1시간 이상 걸리면 인면 장애에 속합니다. 보통 30분 전후로 잠이 드는 것이 정상이죠. 잠자리에 눕자마자 혹은 몇 분 만에 잠이 든다는 분들은 이 또한 좋은 게 아닙니다. 낮에 너무 피곤했거나 평소에 잠이 부족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잠을 자도 깊은 숙면에 들지 못하고 얕게 자다가 자주 깨는 수면 장애를 한방에서는 천면이라 부릅니다. 밤에 5번 이상 깨거나 깨고 난 뒤에 30분 이상 눈을 감고 있어도 의식이 깨어 있다면 천면에 해당합니다. 다만 금방 깨더라도 금방 다시 잠들 수 있으면 심각한 상태는 아니죠. 성인에게 필요한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이 이러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여건이 허락하는 상황에서도 자려고 해도 6시간 이상 자지 못하면 수면 장애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불면증이 너무 심해져서 생체 리듬이 깨진 경우는 단순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거나 운동을 통해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수면제 처방을 받아 부족한 수면으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나 수면제는 불면증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장기간 복용하면 치매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신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수면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수면 장애나 불면증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죠. 수면 장애의 주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스트레스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신경이 과도하게 각성된 상태에서는 쉽게 잠들기 어렵죠. 이럴 때는 신경을 진정시켜주는 음료나 차를 마시거나 한약을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커피나 콜라 같은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마시거나 야식을 먹는 습관도 수면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밤에는 위장도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전에 콜라나 커피, 물을 마시면 소변 때문에 자주 깨게 됩니다. 특히 야식은 위를 계속해서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에 숙면에 방해가 됩니다. 최소한 자기 3시간 전에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후에는 물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장애를 예방하려면 자기 전에 신경을 안정시키고 소화기와 호흡기 건강을 유지하며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관절에 대한 부분입니다.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발생합니다. 움직일 때 마찰이 심해져 더 아플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기혈순환이 촉진되어 손상된 연골의 재생을 돕고 관절을 보호하는 활액의 분비를 활성화할 수 있지만 반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활액의 분비가 줄어들어 마찰이 심해지고 손상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관절에 과도한 하중을 주는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관절에 가장 좋은 운동은 수영입니다. 수영을 배우지 못하더라도 물속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관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의 부력 덕분에 관절에 실리는
하중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도 관절에 좋은 운동이죠. 자전거는 안장이 상반신의 무게를 지탱해 주어 관절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다만 안장의 높이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장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안장에 앉아 페달에 발을 얹고 힘을 줘서 페달링을 할 때 무릎이 약간 구부러지는 정도가 되도록 높이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나 산책도 좋습니다. 걷기는 수영과 자전거에 비해 관절에 조금 더 하중이 실리지만 비교적 안전한 운동입니다. 꾸준히 산책을 하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을 위해 등산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등산은 관절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일반적으로 걸을 때 관절의 체중이 약 1.5배 실립니다. 등산 시에는 올라갈 때는 체중의 2배, 내려올 때는 체중의 5배가 실립니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은 더욱더 심해집니다. 등산 자체가 관절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넘어지거나 발을 삐끗해서 관절을 다칠 위험도 있습니다. 관절이 안 좋은 분들은 가능하면 등산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스트레칭이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면 관절이 더 부드럽고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간단한 스트레칭 방법을 소개하자면 먼저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 방법이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발 앞꿈치를 몸쪽으로 쭉 당기면서 다리를 쭉 뻗어 180도가 되도록 합니다. 무릎 뒤쪽이 당기면서 자극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를 20초 유지한 뒤 천천히 내립니다. 왼쪽과 오른쪽 번갈아 가며 20회를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누워서도 할 수 있는데 침대나 소파에 누운 상태에서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서서 하는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벽을 짚고 서서 반대쪽 손으로 다리를 뒤로 당겨 종아리와 허벅지가 닿도록 하고 이 상태를 20초간 유지한 뒤 천천히 풀어줍니다. 이 동작도 20회 반복하면 관절에 좋습니다. 마무리로 누워서 자전거 돌리기 동작을 합니다. 누운 상태에서 공중에 다리를 들어 올리고 자전거를 돌리는 동작을 20회 반복합니다. 3세트 정도 하면 관절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 중 하나로는 마른 기침이 있습니다.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 가슴이 체한 것처럼 답답하거나 가래가 끓는 느낌이 들어 기침이 나오게 됩니다. 이 기침은 기관지염과 혼동될 수가 있습니다. 기관지염과는 다르게 가래가 없는 마른 기침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기침은 잠을 자면 가라앉는 경우가 있지만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한 기침은 밤에 악화가 됩니다. 위산이 역류되면서 목을 자극하기 때문이죠. 이때 목이 칼칼해지고 가래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며 기침을 유발합니다.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섭취해서 위장을 채우면 일시적으로 기침이 가라앉기도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경우 왼쪽으로 누워서 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소화관의 구조와 관련이 있죠. 위장은 왼쪽으로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만곡부라고 부릅니다. 위에서 음식물과 위산이 저장되는 넓은 공간입니다. 왼쪽으로 누워 자면 이 만곡부에 위산이 고이게 되어 식도로 역류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에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면 위산이 역류하기 쉬워져 잠에서 깨거나 속쓰림,
가슴의 알싸움, 울렁거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때는 꿈을 많이 꾸게 됩니다. 위산이 역류하면서 위와 식도를 자극하면 뇌가 깨어나는 과정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특히 비장과 위장이 건강하지 않을 때는 집을 짓는 꿈을 자주 꿉니다. 이런 꿈이 자주 나타난다면 역류성 식도염의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질환은 급성으로도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은 노화,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대사성 질환에 의해 발생합니다. 신장에서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조직을 사구체라고 합니다. 신장 안에 있는 작은 모세혈관 덩어리로 실타래처럼 뭉친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혈관이 손상되면 가장 작은 모세혈관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대사성 질환이 있는 경우 사구체가 손상되기 쉽습니다. 사구체가 손상되면 독소를 걸러 배출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몸이 산성화되고 염증이 생기며 만성 피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질환이 더 진행되면 신장이 점점 더 망가져 투석이 필요하거나 심한 경우 신장 이식까지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장은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병이 많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간혹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지만 신장은 간보다 더 침묵하는 장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신장이 양쪽에 하나씩 두 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 신장이 망가져도 다른 한쪽이 어느 정도 기능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손상되기 전까지는 눈에 띄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난다 해도 만성 피로, 피부 건조, 부종 같은 흔한 증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다른 질환과 구분하기 어려워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종은 갑상선 질환이나 여성의 생리 주기와도 관련이 될 수 있어 신장 질환에서 오는 부종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의료진은 얼굴색의 변화를 통해 신장 이상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신장이 좋지 않으면 혈액이 산성화되면서 잿빛 얼굴을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간이 나쁠 때는 검붉은 색조가 나타납니다. 이처럼 색깔의 차이는 있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검사가 필요합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지만 증상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될 대표적인 신호 중 하나는 바로 소변의 거품입니다. 평소보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면 신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소변에 거품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변을 볼 때 낙차가 크면 물리적으로도 거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거품이 신장 문제로 생긴 것인지 단순히 낙차로 인해 생긴 것인지 확인하려면 변기물을 내려보면 됩니다. 낙차로 생긴 거품은 물을 내리면 자연스럽게 사라지지만 신장 질환으로 생긴 거품은 물을 내려도 여전히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 신장 질환을 의심해보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아지는 것 외에도 소변색의 변화도 신장 질환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소변색이 뿌옇게 탁하거나 심한 경우 콜라색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장이 나빠졌을 가능성이 크며 특히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에는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소변의 변화와 함께 몸이 붓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눈 주변이나 얼굴과 손발이 붓는다면 신장이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부종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필요하면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에서 이상 신호가 오면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때 식이요법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백질은 대사 과정에서 요독을 생성하는데 이는 피로와 식욕 저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기를 아예 먹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량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데 고기나 단백질 음식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기는 닭구공 크기 1개 분량, 계란 1개, 두부 반 모이야 우유 1잔, 작은 생선 1토막 중에서 한 가지씩 몇 끼니를 섭취해도 좋습니다. 적당량을 유지하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됩니다. 또한 소금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 신장 질환자라면 하루에 소금 섭취를 5g 이하, 그리고 소금이 많이 들어간 찌개나 국, 김치, 젓갈, 장아찌 등은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간을 강하게 하지 않고 가능하다면 염분을 낮춘 조리법을 사용하는 것이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밤에 소변이 마려워서 자주 깨는 경험입니다. 60세 이상에서는 자다가 한 번 정도 소변을 보기 위해 깨는 것이 정상으로 간주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방광관략근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일반 성인이라면 밤에 깨지 않고 잘 수 있는 것이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야간요는 단순히 밤에 소변을 보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면 장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야간요로 인해 수면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수면 장애가 야간요를 유발합니다. 방광은 보통 500cc 정도의 용적을 가지고 있으며 약 200cc가 차기 전까지는 요일을 잘 느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면 장애로 인해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자주 깬다면 200cc 남짓 찬 상태에서도 소변을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수면 3시간 전 수분 섭취를 금해야 합니다. 야간요가 있는 분들은 밤에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자리 들기 전 약 3시간부터는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으며 자기 전에 반드시 소변을 봐서 방광을 비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이뇨작용을 촉진하므로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새벽에 깨서 목이 마를 때는 물을 너무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자기 전에 전혀 수분 섭취를 하지 않는다면 밤에 깼을 때 입을 적실 정도로만 한 모금 마셔서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염이 있는 분들은 코막힘으로 인해 입을 벌리고 숨을 쉬다 보니 입이 쉽게 마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몸에 수분이 부족한 것이 아니므로 입가심 한 모금으로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다음은 입냄새를 없애는 법입니다. 보통 입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은 껌을 많이 씹거나 사탕을 많이 먹는데요. 구취를 없앨 수 있는 차가 많이 있습니다. 구취에 좋은 차는 민트차, 캐모마일차, 녹차, 생강차, 레몬차 등으로 따뜻하게 마시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티백차일 경우 여러 번 우려서 마시면 효능이 떨어집니다.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차도 생강차, 강황차, 녹차, 쑥차, 민트차, 감초차, 계피차 등 매우 다양합니다. 염증은 기본적으로 면역력이 약할 때 잘 생기고 악화되기 쉬우므로 면역력을 올려주는 차를 병행하면 좋습니다. 입이 건조하면
박테리아나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입이 잘 마르고 구강이 건조한 사람은 입안에 수액을 보충해주는 치료와 함께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구취를 일으키는 음식을 알아내고 그 음식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취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음식은 향신료와 술입니다. 술에는 당이란 성분이 있는데 당은 분해되는 과정에서 수분을 많이 빼앗깁니다. 술을 마셨을 때 입이 마르면서 입냄새가 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죠.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 흔히 발생하는 병들에 대한 한방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큰 병원에 가지 않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병들의 크게 고통 없이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